운명의 12월 3일이었습니다. 이제 실패가 예견된 비상계엄이었는데 이제 보수 진영은 두 번째 탄핵의 수렁에 빠지게 됐습니다. 자, 정주필님, 어디서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궁금하죠. 네. 저도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그런데 보수 진영 전체가 소위 지난 수년 동안에 보수는 원래 아스팔트 이런 거 싫어하는 조직인데 어쩌다 보수 진영에서 아스팔트에 자주 나타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보수 진영에서 묘한 그 기류들이 생겨서 최근에는 보수 진영 전체가 무슨 부정선거라든가 네. 5.18 광수라든가 이런 소위 음모론에 굉장히 그 매몰하는 그런 현상들을 보였거든요. 근데 음모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약간의 그 병리학적으로 얘기하면 망상장애입니다. 네. 말하자면 내 머릿속에 칩이 있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수 집단 전체적으로 아마 비중으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한 5% 될까요? 그런데 또 어떤 뭐 그런 거 되는 굉장히 활동적인 보수 일부에서 그런 망상장애 현상이 나타났고 대통령까지 전염이 됐고 용산 일부가 또는 군부 일부가 전염이 되면서 아주 국민들이 흔히 뭐 그날 많은 카톡들이나 페북 같은 데서 그냥 논평이 한마디죠. 미쳤다 이런 논평이 나올 지경의 그런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수 일각에서도 미스테리하다. 왜 이런 망상장애적 행동을 보이게 되었을까 하는 것은 지금도 미스터리죠. 예. 아마 수사가 다 끝나봐야 네. 아마 진상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 제가 2011년, 12년부터 정치를 시작하면서 사실 그때부터 보수는 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도전을 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보수가 제가 20대를 겪으면서 느꼈던 그 보수의 수적 우위성이라는 것이 상실되기 시작했거든요. 예. 이제 민주화 세대가 50대, 60대가 되는 나이가 되면서 사회의 중심에 이끄는 위치에 민주화 운동 했던 분들의 자리가 많이 생기고 예. 그러다 보면은 사회를 이끌어가는 세력이 그쪽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과거의 관성처럼 보수가 뭉치기만 하면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뭉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은 배신자야. 이런 담론이라든지 아니면은 왜 우리가 변해야 되지? 변하지 않고 똘똘 뭉쳐 있기만 하면은 우리는 항상 이길 수 있어. 이것도 하나의 또 망상이죠. 왜냐? 현실의 변화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변화를 시도했던 사람들이 많이 쓰러져 갔던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그것의 결과로 보수는 허리가 끊겨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60대 이상의 그런 강경한 보수 성향의 사람들과 자유적인 성향을 가진 20대, 30대 예. 그런 젊은 보수들이 원래는 그때 세대 결합을 통해서 지난 대선까지만 해도 뭉쳐 있었는데 이것을 선거 끝난 다음에 배척하기 시작하면서 결국엔 이제는 다시 이어붙일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것이 아닌가. 지금의 젊은 보수들은요, 이 계엄이라는 걸 절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공부할 때부터, 교과서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배워왔기 때문에 계엄에 대해 가지고는 태생적인 이질감이 있는 것인데 이거를 대통령이 들고 나왔다? 이어붙일 수 없는 단계에 온 겁니다. 사실은 보수 집단은 보수라고 합니다마는 말하자면 우리나라 민주화 진영에도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두 집단이 있죠. 그러니까 강한 종북적, 친북적 성향을 가진 또는 기타 오래된 전통적인 공동체주의적 좌파 성향을 가진 집단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보수 안에도 사실은 두 집단이 존재해 왔던 겁니다. 그 하나는 안보 중심의 보수 집단이 있고 하나가 이제 사실 이 집단은 굉장히 약합니다만은 소위 서구적 의미의 자유민주주의 또는 아무래도 사회 구성의 원리를 시장주의적으로 인식하고 사회 동력을 시장주의적인 어떤 에너지에서 찾으려고 하는 진화적 관점의 어떤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일단의 이 세력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형성되는 과정이었죠.
형성되는 과정이었는데 형성되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이번에 어떤 의미로 사고를 친 보수다 이렇게 본다면 안보 보수 진영에서 사고를 친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굉장히 위험한 현상들이 들은 눈에 띄었고 그래서 보수 진영 내부적으로는 굉장한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네. 사실은 이번에 뭐 내란적 또는 궁정구 대타적 성격의 군사동원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내놓은 진영 예. 또는 그 진영을 에워싸고 있는 아스팔트 진영 이런 것들은 말하자면 굉장히 안보 보수에 매몰되어 있는 아주 전통적인 그런 보수들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말하자면 보수가 도매금으로 가게 되면 이 자유주의적 보수, 자유민주주의, 말하자면 법치주의를 중시하고 국가 권력은 적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일단의 소위 국제적 표준에 맞고 말하자면 선진국형의 그런 민주주의를 꿈꾸는 세력들이 입을 수 있는 충격이나 피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걱정되는 그런 국면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소위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거나 예. 그를 지켜야 된다거나 이렇게 주장하는 보수들은 굉장히 오래 뿌리가 있는 안보 보수의 예. 어떤 흐름 위에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예를 들어 300년 전 인물이었던 에드먼드 버크 얘기에 따르면 널리 합의된 지혜 이런 걸 네. 존중하는 게 기본적인 보수거든요. 네. 이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보수의 철학에 대한 결핍이 어느 정도 존재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수든 아니면 진보든 본인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은 실제 내가 보수요, 내가 진보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결정 속에서 나의 가치관이나 철학이 드러내 보이게 하는 것이 진정한 그 철학이 내재된 사람들의 삶이지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기억하지만 취임사에서부터 본인이 자유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 나중에 행동하는 모습에서는 그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철학이 내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외피해서 계속 그런 것을 드러내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게 지금 와가지고는 윤석열 정부 내내 자유로 외쳤지만 자유에 따라서 판단한 건 아무것도 없고 법치를 얘기했지만 법치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런 괴리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검사로서 보여준 행보도 사실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보시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지점이 뭐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하고 이럴 때 굉장히 엄격한 그물코로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재단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 친족이 무슨 뭐 범죄를 한 것도 아니고 혈연 관계도 없는 최순실 씨의 문제인데 이걸 이제 취재하려다 보니까 공동지감론, 경제 공동체론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전까지만 해도 결국에는 뭐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 형들이 문제 생겼을 때 대통령에게까지 취재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아들들이 문제됐을 때 그렇게 취재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런 어떤 새로운 장을 만든 다음에 그 엄격한 기준에 따라 가지고 잘 된 적도 있었지만 이제는 본인 대통령 돼가지고 굉장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 온 거거든요. 저는 일관되지 않고 굉장히 그 때때로 본인의 이익에 맞게 행동했던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초기에 윤 대통령이 이제 아버지가 이제 경제학자였잖아요. 그래서 그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 이 네. 책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취임사에서도 자유를 엄청 강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국회에 군대를 보낸 거는 그거하고 완전 정반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 보수 진영의 긴 흐름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짧게 보면 우리 사회가 지난 수년 동안에 소위 이념적 문제로 또는 정치적 분쟁으로 두 진영으로 국민들이 찢어져서 말하자면 머리를 뒤밀고 굉장한 말하자면 알력과 분쟁, 항시적 분쟁 상태에 있었는데 그래서 정치인의 지금은 싸우는 거 비슷하게 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출현
이상한 사람들이 애워싸고 그런 정권이 출현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런 출현에는 사실은 민주당도 굉장히 기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언제 대중의 스타로 떠올랐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때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폭력적인 검찰권을 휘둘렀죠. 네. 그 검찰은 사실은 검찰이 민주적으로 통제되고 있느냐는 질문을 할 때 그 검찰이 민주적 통제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자의적 권력이 된 게 문재인 대통령 때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윤석열 대통령을 오히려 장려하고 프로모션 시키고 그리고 중앙지검장으로 그다음에는 궁극적으로는 검찰총장까지 밀어올리면서 그에게 엄청난 권력을 실어주었고 그래서 사법부 파괴, 판사가 무려 15명이나 구속되거나 재판에 걸려 들어갔고 70명이 옷을 벗었고 200명의 전직 고위 관료들이 감옥에 들어가고 1000명 정도가 수사를 받는 그야말로 폭력적인 어떤 그 러시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그 핵심이 윤석열이라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윤석열이 이 검찰총장이 가장 놀라운 점은 보수가 오히려 그 사람을 선택해서 지도자로 선택했다는 거죠. 저는 그게 보수의 정말 씻을 수 없는 치명적 오류였다고 앞으로도 그런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마는 그런 어떤 창난적 상태 속에서의 윤석열을 보수가 지도자로 픽업한 거 놀라운 일이었죠. 그때 저는 윤석열은 도저히 안 된다고 대선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그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부터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고 보수는 그야말로 이념적 어떤 회절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한 거죠.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저는 제가 한마디만 보태자면은 사실 방금 정기현 주필 말씀하신 것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로서 인기를 끌고 그것 때문에 이제 대중적으로 대통령까지 갈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그 이후에 대통령이 된 다음에 대통령으로서의 수많은 책무를 망각한 다음에 그 기형적인 권력을 즐기는 데만 취해 있었다. 이 지적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대통령들 많은 대통령 겪어봤지만은 국가 원수의 자리에 오르는 순간 책임감이 다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군인 출신 대통령 하신 분들 중에 보면은 본인은 군인으로 살아왔지만은 대통령이 되면은 오히려 산업화나 경제 발전에 내가 매진해야겠다. 기존에 살아온 길과 다른 길을 걷겠다 생각할 때 그들이 평가할 지점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평생 민주화의 지도자의 길로 살아오시면서 사실 민주 진보 진영에서 큰 역할을 하셨지만은 IMF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맞아가지고는 그것과 무관하게 관료들과 소통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국제적 기준에 맞게 나라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했고 그게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 평가받는 지점인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은 공적 의식이 약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비록 검사로서 사람 치면서 수사하고 감옥 보내면서 환호받았던 사람이지만은 여소야대의 상황에 직면했다. 아니면 내가 대통령으로 통치해야 된다. 그럼 나라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는 야당하고도 대화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랬어야죠. 그렇게 됐어야 되는 건데 저는 그거 의식이 전혀 없고 또 저 사람 감옥 보내는 거, 저 사람 또 대립하는 거로 내가 잘할 수 있다? 저는요. 거부권을 그렇게 남발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한 순간 거부권이란 게 뭡니까? 저들이 하고 싶은 것을 내가 막아세우는 권한이지만은 반대로 그걸 쓰기 시작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길도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대통령이 선택했다는 거 대립구도 속에서 아니면 사람 잡아넣는 것 속에서 성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한계성을 극복하는 또 다른 길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던 대로 관성대로 국민들이 이렇게 하면 박수 쳐주더라. 이 관성으로 가서 지금 이 지경에 이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 사태는 사실 분석해 볼 지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보수 진영이 왜 그런 일을 벌이게 되었는가 하는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이 나누어서 극단적인 투쟁을 했기 때문에 생겨난 오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수 진영의 어떤 창난적 상태가.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싸우다 보니까 지나간 역사에서 누구라도 우리 진영이었기만 하면 면책하고 용서하고 끌어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부국 대통령, 박정희 산업화 근대화 대통령에 이어지는 말하자면 전두환 대통령이 최근에 보수 진영에서 놀랍게도 말하자면 전두환의 12.12 같은 것은 구국의 결단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예.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편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용서해 준다는 것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보수와 진보 간에 굉장히 극렬한 투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 일정한 어떤 정신적 흐름인데 진보 진영에도 그 함정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큽니다.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의 말하자면 결정적 실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만은 최근에 그 민주당이 말하자면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국힘당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만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도 여전히 투쟁하고 있는 겁니다. 예. 여전히 그 투쟁의 불길을 끄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격렬하게 싸우다 보니까 서로가 너무 적대감과 증오와 분노심에 사로잡혀서 서로가 얼마나 원칙으로부터 또는 이념의 본질로부터 멀어지고 있는지를 못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수 일각에서 이런 판국에조차도 윤석열을 보호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 일반인들은 느끼는데도 보호하고 보호자를 자처하고 나오는 것에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너희들과 싸우는 동안은 무조건 우리가 이겨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 예. 그러니까 이제 극단적인 진영 정치에 이제 그렇게 저희가 되는 수렁에 이제 거죠. 빠져 있다고 네. 봐야 될 것 같고요.